이번엔 새 정부와 관련된 이슈들 조차가 파헤친다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한국정치학계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여러 가지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G7 정상회의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고 한일 양자회담은 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 회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G7 자체가 지금 이번에는 좀 그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더 실용적인 방면으로 나가는 그런 기미를 좀 느꼈다고 할까요? 그 전에는 좀 더 상징적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진척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보기에는 G7 정상회의 하면 되게 준비 과정도 길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 간의 작은 미팅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관심이 사실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이슈 자체가 없는 그죠. 오히려 그냥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냥 왔다가 콕 찍고 가버린 그게 이슈가 됐죠. 좀 그렇다. 근데 뭐 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실 10일 만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시바 총리하고의 어떤 한일 정상회담이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빠진 G7은 아무 의미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G7 정상회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이거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만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안 만나져서 이거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는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현재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관계는 그 자체도 그게 분쟁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석유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만이 그게 중동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지 뭐 다른 각도로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뭐 G7 정상회의에 이번에 다뤄야 될 거기서 한일, 한미 그다음에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과 다뤄야 될 이슈가 대단히 크다, 심대하다. 그랬더라면 아마 저는 트럼프는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결정 사항들보다 훨씬 더 한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뭐 사실은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돌아가는 것. 이건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트럼프가 굳이 거기 가서 한 분도 편한 분이 없을 거예요. 편한 사람이.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하고는 이미 엄청나게 싸우고 그죠. 호주도 약간 삐딱하게 나가죠. 일본도 좀 삐딱하게 나가죠. 한국에 새 대통령이 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나갈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면 그 자리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이슈도 없는데 불편한 자리에 내가 굳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큰 걸 놓고 굳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야?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내 없이 너 뭘 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역대 그 미국 대통령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캐릭터 혹은 그런 행태라고 그러죠.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사실 있죠. 이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도
그냥 악수만 한번 하고 휙 가버린다든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내지는 미국의 그런 위치와 값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G7에 와 있는 그런 어떤 정상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와 있는 정상들에게 내가 쓱 가버림으로써 뭐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이게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이거 잠시 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막 SNS에 테이크 아웃, 막 킬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좀 평소에 하던 거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근데 걱정스러워서 이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 이제 핵시설, 가장 중요한 핵시설과 핵 물질을 추출하는 곳이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 한 90m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킬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쓴 게 뭐냐 하면은 그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 벙커버스라고 그러죠. GPU 57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에 제공을 하고 그걸 싣고 가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폭격기까지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자 그러면 이 핵무기를 다루는 핵 협상을 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실제로 이스라엘 행태를 보면은 그렇게 폭파에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죠. 실제로도 저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이란에 도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이면에는 이미 저는 트럼프와의 상당한 합의.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 대이란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키워놓고 그다음에 이란이 완전히 발효벗겨진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더 공습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우군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전투력 관점에서는 사실 이스라엘과도 대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커다란 그게 없다. 별로 레버리지가 없어서 결국은 저는 트럼프가 주무르는 그런 핵협상 구도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이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그 무슨 스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사우디가 맹주로 있고 한쪽은 이란이 맹주로 있는데 사실 그 힘을 두고 보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고 보면 이란이 더 크죠. 그래서 이란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질수록 미국이나 서방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외교 전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을 짚어봤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가 합류하는 G9 구상이 실현될지도 여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빠진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진전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결국은 트럼프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적어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와 호주가 좀 어필한 부분들은 명백히 있을 거다. 그렇지만 조만간 그게 실현되기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제 정치의 핵심은 힘이거든요. 힘이 있는 나라가 상당한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슈 G7 정상회의 이슈를 살펴봤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 주였거든요. 1인당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두 분은 해당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헬리콥터마니처럼 뿌리는 기본적인로 다 주는 전 국민 다 주는 그 발상하고 그다음에 또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고 있는 선별 지원을 조금 적당히 잘 섞은 방식이어서 이게 저는 괜찮은 실험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은 다 주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서 근데 뭐 이렇게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들은 거의 50만 원이 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 주는 방식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로 주고 단기간으로 설정해서 단기간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싸울 게 없다 이런 요소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방식대로 일단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민주당도
지나치게 보편 지급을 주장할 필요 없는 거고 국민의힘도 보편 지급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여야가 협치해서 이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죽어 있는데 그렇죠. 저 타이밍의 문제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결정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그 이제 좀 여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차등은 있지만 네, 네. 금액.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쓸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15만 원이라고 하는 예. 모든 사람이 받는 거는 지역 화폐를 줘 가지고 네. 분명히 이걸 지출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두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은 최소한 지역 화폐로 지불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금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금으로 주는 방식은 현금하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부양이 목적으로 필요하죠. 한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단기간에 써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생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 2분과는 내일 모레 해수부로부터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이렇게 말했는데 다만 지금 인천, 세종 등 타 지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반발이 부산의 또 이전을 발목 잡는 게 아니냐, 변수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부산 있는데. 같은 경우 굉장히 트라우마죠, 그죠? 예, 예. 뭐 기관이 이전하고 뭐가 이전하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 결국은 애만 태우게 하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있을 거라고 보고 역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대의 기류나 반대 움직임이 없었던 적이 없고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예. 이상하죠. 그런데 그걸 이기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두 개의 축, 세 개의 축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권화의 전략이 있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그걸 해주기를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차질이 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인천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의 새로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왜 부산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7, 80년대 고도 성장을 했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네. 서울과 부산이 두 개의 거대한 성장축으로 성장하면서 그걸 이끌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역이 쇠락한 이유는 저는 그 성장의 한 축인 부산 쪽, 동남권 쪽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예. 성장 엔진이. 그래서 그걸 사실 되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고민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천은 지금 부산을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 3년 5년 안에 아마 인구도 제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부산 지금 그렇게 자기들보다 밑으로 열세에 있는 부산에 그런 말 하는 건 좀 저는 공평치는 않다. 예.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부 하나가 빠져나가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19개 부처 중에서 해수부 하나 빠진다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무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해수부가 그다지 큰 부처도 아닌 거고요. 저는 그러면 좀 대승적인 자세에서 그런 것들을 지역 이주의로 이해하지 말고 조금 대승적인 자세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좀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승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소잡하다 그러죠. 좁은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모 지자체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도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다른 방식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저는 막 그런 인천 것들이. 수도권 인천이나 뭐 경기도 이런 데 나오는 정치인들이 부산한테 거꾸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되겠냐. 지금 저는 지방 소멸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해수부 이전 이런 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작은 제가 보기에는 작은 해수부 예. 이전 같은 문제에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은 저는 난망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이제 자기도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예. 인천은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에 서해에 있는 부분이고 네. 부산은 태평양과 대서양 전체로 나가는 그치.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런 한 광역시를 다스리는 광역시를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사람 같으면은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은 그러고 지금까지 수도권의 확산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 좀
양보할 건 또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부처가 아닌 걸 들고 와서 우리가 좀 발전시켜서 네.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지금 현재 근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의 북극 항로 개척 추진단의 단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 결국은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그 중심에는 북극 항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북극 항로 개척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저는 당연히 해수부 장관으로 가는 게 1순위인 건 맞다. 뭐 저는 그러고 다른 분들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딱히 떠오르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 항로를 들으면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나라의 발전과 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죠. 예,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희 전 법원장, 이명현 전 부장을 임명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저는 굉장히 적실하게 했다라고 보는 게 한 분은 그 군 법무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가 최상병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한 분은 또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또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꽤 그냥 한 건 아니다. 뭔가 좀 이 사건의 내용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서 제대로 파악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야의 분들, 그런 전문 영역의 분들을 선정을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다 대부분 아마 이명은 아마 특검 빼고는 두 분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난 정부 알력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지고 특검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내부적 의지가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신 거다 보는 거고 이명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군에서 누구나 저분이다라고 하는 이구동성으로 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사실 뽑아서 저는 이번 특검 3명의 특검 구성은 전혀 문제 삼을 바가 아니다. 문제는 이제 이 특검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의지를 보여주냐 이게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특검이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세 개 특검 모두 이달 중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왜냐하면 5일 만에 다 지금 특검보하고 다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보 추천이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대통령이 특검보만 지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각 8명씩 줬으니까 이제 그게 숫자에 맞게 5명, 3명씩 이렇게 또 맞춰서 특검보를 하면 특검보가 갖춰지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래 20일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20일보다 훨씬 덜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속한 저는 특검 출발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적인 부분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은 속히 빨리 하는 게 낫죠. 저는 근데 이제 장소를 아직도 못 정한 그건 좀 안타깝다. 그래서 빨리 장소가 뭐 고검이든 어디든 서초동이든 어디든 좀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소가 있어야 임명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소 물색을 하고 선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 김병기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은 국정원에서 25년 근무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정말 국정원. 그런데 그 국정원 25년 근무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사실은 방출당한 거죠.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약간 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3선 의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 맡기에는 충분한 선수를 쌓았고 정치적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그런 원내대표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되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뭐 또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원내대표 지금 이제 바로 원내대표끼리를 만나서 하고 있는 어떤 협상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좀 많은 여야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원내대표가 당면한 과제들을 좀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거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이게 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법안들이어서 선출 직후에 이렇게 좀 갈등 요소가 큰 법안들을 추진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그것에 옥석을 가려서 국민의힘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의 의향을 좀 들어주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장에 뭐 내란부 극복과 관련된 주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갖고 있는 현안들을 갖고 있는 그런 법안들은 조금 저는 미루더라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 근데 상법 개정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딜을 해서라도 성사시키는 그런 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시선이나 전문가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이 있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정치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배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물이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특검을 놓고 해 나갈 때,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 나가고 할 때에 아마 시기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과 그거를 실질적으로 국회에 올려가지고서 통과를 시키고 하는 것은 또 시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또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게 저는 그래도 이 새 정부 들었으면 어느 정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미룰 기간.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정부 여당이 좀 힘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아까 이야기하듯이 아까 표현하셨는데 방탄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실을 다져가면서 조금씩 민생을 앞세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계 송원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송원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고 또 탄핵 정국에서 직접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또 인물이지.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찐윤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찐윤에 가까운 그런 분이어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세 명이 각축을 했지만 누구나 다 전문가들이 평론가들이 송원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돼버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가 내란 극복 과정에서 12.3 계엄 이후에 대선까지의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어떤 스탠스를 한치도 저는 벗어나고 있지 않은 거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상은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진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세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행동들, 은행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아마 여당과 협치를 위한 제스처는 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완전한 협치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은 안 될 거다. 그래서 아마 80여 명에 가까운 저는 친윤 쪽 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원내대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 더 얻어가려고 하면은 친윤이 분명히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결정이 내려질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처럼만 계속 일방적으로 친윤이 결정했구나. 친윤이 결정해. 이건 국민의힘은 손해 볼 집밖에 없어요. 네. 자, 지금 뭐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혁신위에서는 이제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을 딱 보여줬잖아요. 네네. 이건 국민들이 누구나 봐도 민주당이 이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반응이 아예 그냥 뭐 뜨뜻미지근을 떠나서 냉담하다. 그리고 혁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 혁신의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답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왜 김용태 버전은 안 되고 왜 송원석 버전이어야 되냐.
그건 국민이 납득할 만큼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역량의 부족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쇄신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내세웠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의힘에게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예. 자,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질문 저는 드릴까요? 사적 채무가 정말 불법적인 일로 이어졌느냐, 그 불법성이 있느냐는 아직까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가 또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참 대한민국에서 돈 없이 정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김민석 지금 뭐 후보자 네. 예, 전체적인 가계의 뭐 그게 2억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그 정도 재산 뭐 최소한은 아니겠지만 네. 최대한 그 정도의 재산은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 정치인이 되는 구조가 보면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럼 자기 돈을 쓰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좀 별로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저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죠. 지금까지 한국경찰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